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썰토리지입니다. 오늘도 늘 저희 채널에서 현실 공포썰을 맛깔나게 풀어주시는 현공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공님. 네, 안녕하세요. 썰토리지님 현공입니다.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옛날 어떤 마을에서 벌어진 기묘한 마술사로 인해 벌어진 현실 공포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바로 준비되신 이야기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던 시절 인연이 닿았던 팍씨 어르신과 함께 조그만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지요. 어르신은 소주 한 잔을 들이켜더니 갑자기 먼 산을 보며 아주 기묘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놓으셨답니다. 본인이 겪은 일 중 가장 소름 끼치고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라며 말문을 여셨는데 그 배경이 되는 곳을 편의상 산마루 마을이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이 산마루 마을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을 만큼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동네였답니다. 가구 수라고 해봤자 30집 남짓이었고 대부분이 사과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성격이 워낙 순박해서 외지인에게도 정을 잘 주기로 유명했답니다. 그 마을에는 아이들이 꽤 많았는데 유독 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았다고 하더군요. 도시처럼 학원을 보낼 형편은 안 되지만 내 자식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산골을 벗어나 번듯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로 영숙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팍씨 어르신은 그녀를 이 이야기의 관찰자처럼 묘사하셨답니다. 영숙씨는 마을 이장님의 며느리였고 10살 배기 아들 민수를 끔찍이 아끼는 평범한 어머니였지요. 그런데 이 평화롭던 마을에 아주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한 남자가 나타난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답니다. 그 남자를 마을 사람들은 그냥 오마술사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검은색 밴을 몰고 마을 어귀에 나타난 그는 번듯한 정장 차림에 긴 망토를 두르고 있었는데 마치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비현실적인 모습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는 마을 광장에 짐을 풀더니 사람들에게 자신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아이들의 잠재력을 깨워주는 영혼의 마술사라고 소개했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도 경계하는 눈치였답니다. 하지만 오 마술사는 아주 영리하게 접근했지요.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아주 신기한 마술을 선보였는데 그게 단순한 손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묘한 힘이 느껴졌다고 박씨 어르신은 전하셨답니다. 예를 들어 오 마술사는 마을 노인이 잃어버렸던 낡은 가락지의 위치를 정확히 맞추거나 가뭄으로 말라가던 밭에서 갑자기 시원한 물줄기가 솟구치게 만드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답니다. 사실 그게 다 치밀하게 계산된 트릭이었겠지만 정보가 어둡고 순진했던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구세주처럼 보였다더군요. 모 마술사는 마을 아이들에게 특히 공을 들였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초콜릿과 장난감을 뿌리는 대신 아이들이 평소에 부모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꿈이나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며 환심을 샀답니다. 민수 역시 그에게 푹 빠져들었지요. 오 마술사는 아이들에게 마술을 가르쳐 주겠다며 비밀스러운 마술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마을 창고 하나를 빌려 내부를 화려하게 꾸며놓고 오직 선택받은 아이들만 들어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선민의식을 심어주었답니다. 이 과정에서 오 마술사가 부모들에게 접근한 방식이 아주 기가 막혔다고 하더군요. 그는 부모들을 한 명씩 불러 면담을 진행했답니다. 이 아이는 마을에 있으면 그 천재성이 썩어버릴 거라며 자신이 아는 해외 유명 예술 학교나 장학재단에 연결해 줄 수 있다고 유혹했답니다. 특히 영숙 씨에게는 민수가 전 세계를 무대로 공연하는 위대한 마술사나 예술가가 될 자질이 충분하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답니다.
팍씨 어르신이 보기에 그 남자의 눈빛은 절대 선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이미 오 마술사에게 현혹된 부모들의 눈에는 그가 자식의 인생을 바꿔줄 유일한 동화줄로 보였던 모양이지요. 오 마술사는 아이들의 교육비와 해외 체류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부모들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생 일궈온 과수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쌈짓돈을 몽땅 털어 그에게 바쳤답니다. 영숙 씨 역시 고민 끝에 남편 몰래 집안의 전 재산을 오 마술사에게 건네주고 말았답니다. 그 돈이면 민수가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기숙학교에 들어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말이지요. 오 마술사는 돈을 받을 때마다 아주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부모님들의 그 숭고한 희생이 아이들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는 뻔뻔한 위로를 건넸답니다. 마을에는 어느덧 기이한 축제 분위기가 형성되었답니다. 조만간 마을 아이들 10명 정도가 한꺼번에 유학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부모들은 슬픔보다는 설렘에 가득 차 있었고 아이들은 마술사가 보여준 환상적인 미래에 취해 부모님과의 이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듯 보였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어둡고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요. 팍씨 어르신은 당시 마을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그 서늘한 기운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공허했고 부모들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운 희망으로 번뜩이고 있었으니까요. 오 마술사는 매일 밤 아이들을 창고로 불러 모아 어떤 의식 같은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소리는 일반적인 마술 수업과는 거리가 멀었답니다. 낮은 주문을 외우는 듯한 소리나 아이들이 일제히 어떤 문장을 반복해서 외치는 기괴한 소음이 들려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조차 영재 교육의 일환이라고 믿었답니다. 오 마술사는 부모들에게 절대 수업 장면을 훔쳐보지 말라고 경고하며 만약 약속을 어길 시 아이의 재능이 부정타서 사라질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했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말에 부모들은 창고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비밀을 지키려 애썼답니다. 그렇게 유학을 떠나기로 약속된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을은 점점 더 현실과 동떨어진 공간처럼 변해갔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새 옷을 사입히고 낯선 타국에서 먹으라며 밑반찬을 정성스레 준비했답니다. 영숙 씨는 민수의 낡은 가방 대신 아주 비싸 보이는 가죽 가방을 새로 샀는데 그 가방 안에 민수의 이름과 집 주소를 꼼꼼히 적은 쪽지를 몰래 숨겨두었답니다. 그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정성이자 혹시 모를 불안함에 대한 방어 기제였겠지요. 오 마술사는 떠나기 전날 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마지막 마술 공연을 펼쳤답니다. 그는 빈 상자에서 비둘기가 날아오르게 하고 허공에서 꽃가루가 쏟아지게 하며 사람들의 넋을 빼놓았지요. 그리고는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내일 새벽이면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위대한 첫발을 내디딜 것이라고 선언했답니다.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고 오 마술사를 마치 신처럼 우러러 보았답니다. 빡씨 어르신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마을 어귀를 서성이다가 검은 벤 뒤편에서 오 마술사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하셨답니다. 그는 평소에 그 자상하고 품격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어조로 물건들은 준비됐다거나 이번엔 수량이 꽤 많다는 식의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더군요. 어르신은 그 물건이라는 단어에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끼셨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남자의 뒤를 밟으려 했지만 오 마술사는 눈치가 아주 빨랐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박씨 어르신이 있는 방향을 한참이나 응시하다가 유유히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어르신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한 채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마을에 펼쳐질 광경은 박씨
어르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소름 끼치는 계획의 시작이었답니다. 새벽 4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마루 마을에 커다란 버스 한 대가 들어왔답니다. 오 마술사는 그것이 공항까지 아이들을 실어 나를 특별 리무진이라고 소개했지요. 부모들은 안개 속에서 자다 깨어 비몽사몽인 아이들의 손을 잡고 버스 앞으로 모여들었답니다. 아이들은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멍한 표정으로 버스에 올라탔고 오 마술사는 옆에서 계속해서 부모들을 안심시키는 말들을 늘어놓았답니다. 영숙 씨는 버스 계단을 오르는 민수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민수는 평소와 다르게 엄마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앞만 보며 걸어 들어갔지요. 영숙 씨가 민수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옆에 있던 오 마술사가 지금 아이를 흔들면 큰 결심이 무너질 수 있다며 단호하게 그녀를 제지했답니다. 결국 영숙 씨는 민수의 뒷모습만 간신히 눈에 담은 채 버스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답니다. 버스가 마을을 빠져나갈 때 부모들은 먼지 구덩이 속에서도 손을 흔들며 아이들의 앞날을 축복했답니다. 하지만 박씨 어르신은 버스가 향하는 방향이 공항이 있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험한 산길을 지나 항구 도시로 향하는 국도라는 점에 주목하셨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을 잘 몰랐기에 의심하지 않았지만 전국을 떠돌던 어르신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셨지요. 그렇게 아이들이 떠나고 난 뒤 산마루 마을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답니다. 오 마술사는 아이들을 인계하고 오겠다며 본인의 밴을 타고 버스를 뒤따라갔지요. 그는 일주일 뒤에 아이들이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기념사진을 들고 오겠노라 굳게 약속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일주일이 마치 1년처럼 느껴졌을 테지요. 영숙 씨를 비롯한 부모들은 매일 같이 마을 광장에 모여 오 마술사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하지만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마술사는커녕 아이들의 안부를 전하는 연락조차 단 한 통 오지 않았답니다. 처음 며칠은 길이 막혔겠거니 현지 사정이 복잡하겠거니 하며 서로를 다독였지만 열흘이 넘어가자 마을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박씨 어르신은 이 상황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셨답니다. 어르신은 영숙 씨를 조용히 불러 자신이 목격한 후 마술사의 수상한 통화 내용과 버스의 방향에 대해 털어놓으셨지요. 영숙 씨는 처음엔 그럴 리 없다며 박씨 어르신을 원망했답니다. 우리 민수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며 화를 내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녀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 보냈다는 그 길이 사실은 낭떠러지였을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의심을 말이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 마술사가 남기고 간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어떤 이는 울부짖으며 바닥을 쳤고 어떤 이는 아직도 그럴 리 없다며 오 마술사를 옹호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은 점점 더 명확해졌지요. 그들이 전 재산을 바쳐 보낸 것은 유학이 아니라 정체 모를 어둠 속으로 자식들을 팔아넘긴 꼴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답니다. 박씨 어르신은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애쓰셨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들을 추적해야 한다고 설득하셨지요. 하지만 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몇몇 노인들은 경찰이 오면 마을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했답니다. 자식을 팔아넘겼다는 소문이 나면 평생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거라는 그놈의 체면이 문제였지요. 그렇게 마을 내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동안 아이들을 실은 버스는 이미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뒤였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도입부를 지났을 뿐인데 박씨 어르신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지셨답니다.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이 느꼈던 절망감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영숙 씨는 며칠 밤낮을 울다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마을길을 헤매고 다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민수가 두고 간 낡은 마술 도구, 상자 안에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된답니다. 그 단서가 이 끔찍한 비극의 전말을 밝혀줄 유일한 열쇠가 될 줄은 당시엔 아무도 몰랐다더군요. 그렇게 아이들이 떠나고 난 뒤 산마루 마을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답니다. 팍씨 어르신은 당시 마을 사람들이 마치 영혼을 빼앗긴 인형들처럼 보였다고 회상하셨지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골목에는 바람소리만 평평 들려왔고 부모들은 파칠도 손에 잡히지 않아 넋을 놓고 마을 어귀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답니다. 영숙 씨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그녀는 민수가 떠나기 전날 밤 엄마에게 건넸던 금방 다녀올게요 라는 말이 귓가에 쟁쟁해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넘어가도록 오 마술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답니다. 처음에는 다들 해외로 가는 길이니 시간이 걸리겠거니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이장님 댁 아들조차 소식이 없자 마을에는 서서히 불길한 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답니다. 팍씨 어르신은 그때 마을 사람들이 느꼈던 불안감이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어떤 본능적인 공포였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이 뒤늦게 발밑을 확인했을 때의 그 아찔함 같은 것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영숙 씨는 민수의 방을 정리하다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마술 상자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오 마술사가 아이들에게 연습용으로 나눠주었던 보잘것없는 상자였는데 민수가 유독 아끼던 물건이었지요. 영숙 씨는 아들의 흔적을 만지며 울컥하는 마음을 누르고 상자를 열어보았답니다. 그런데 상자 안쪽 바닥면이 약간 들떠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평소 눈썰미가 좋았던 영숙 씨가 그 틈을 손톱으로 긁어내자 그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답니다. 그것은 오 마술사가 아이들에게 절대 부모님께 보여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나눠주었던 비밀 지침서 같은 것이었답니다. 팍씨 어르신이 영숙 씨에게 전해 듣기로는 그 종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마술의 원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낯선 곳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부모님이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식의 가스라이팅 문구들이 가득했답니다. 심지어 그 종이 뒷면에는 물건 번호와 함께 아이들의 신체 특징이 꼼꼼하게 메모되어 있었는데 민수의 이름 옆에는 어급 해외 입양 선호라는 잔인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영숙 씨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답니다.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 보낸 길이 사실은 내 손으로 자식을 팔아넘긴 지옥길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영숙 씨는 미친 사람처럼 그 종이를 들고 팍씨 어르신에게 달려왔답니다. 어르신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셨지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인신매매 사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사람은 곧장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 사실을 알렸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차가웠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방어 기제에 가까웠지요. 사람들은 영숙 씨에게 내가 너무 예민해서 환상을 보는 거 아니냐, 오 마술사님이 그럴 리가 있느냐며 오히려 영숙 씨를 몰아세웠답니다. 이미 거액의 돈을 바친 그들에게 오 마술사는 사기꾼이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으니까요. 그가 사기꾼이라면 자신들은 자식을 팔아먹은 파렴치한 부모가 되는 셈이니 차라리 눈을 감고 귀를 막는 쪽을 선택한 것이지요. 특히 마을의 실권자였던 이장님은 더 강하게 반발했답니다. 이장님은 우리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며
영숙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녀는 내 자식을 찾기 위해서라면 마을 사람 모두와 원수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도끼 서린 눈으로 사람들을 쏘아보았답니다. 박 씨 어르신은 그런 영숙 씨의 모습에서 자식을 잃은 어미의 무서운 집념을 보셨다고 하더군요. 결국 영숙 씨와 박 씨 어르신 그리고 뒤늦게 제정신을 차린 몇몇 부모들만이 팀을 꾸려 직접 아이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들은 오 마술사가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인 그 검은 벤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답니다. 박 씨 어르신은 예전에 화물차 운전을 했던 경험을 살려 마을 입구 폐쇄회로 TV와 인근 국도의 검문소 기록을 뒤지기 위해 인맥을 총동원하셨답니다. 다행히 그 벤은 번호판을 위조하긴 했지만 뒷유리에 붙어있던 독특한 문양의 스티커 덕분에 추적이 가능했지요. 그 벤이 향한 곳은 예상대로 공항이 아니라 남해안의 한 작은 항구 도시인 진포항이었답니다. 영숙 씨와 박 씨 어르신은 낡은 트럭 한 대에 몸을 싣고 진포항으로 달렸답니다. 가는 내내 영숙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손에는 민수가 두고 간 마술 카드가 꽉 쥐어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진포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뒤였답니다. 항구의 비릿한 냄새와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들을 맞이했지요. 박 씨 어르신은 항구 근처의 선원식당과 여인숙을 돌며 오 마술사의 인상착의를 묻고 다녔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모른다며 고개를 저었지요. 무언가 거대한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낡은 선구점 주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답니다. 그 남자가 며칠 전 아이들 여러 명을 데리고 항구 끝자락에 있는 창고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이지요. 그 창고는 평소에 버려진 곳이었는데 최근 들어 검은 정장을 입은 험악한 사내들이 드나들며 삼엄하게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답니다. 영숙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창고를 향해 뛰어가려 했지만 박 씨 어르신이 간신히 그녀를 붙잡아 세웠답니다. 지금 무턱대고 들어갔다가는 아이들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지요. 두 사람은 창고가 잘 보이는 언덕 위에 몸을 숨기고 밤을 지새우며 상황을 지켜보았답니다. 새벽 무렵 드디어 그 창고 문이 열리고 낯익은 검은 벤이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대형 냉동 탑차 한 대가 들어왔지요. 박 씨 어르신은 탑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셨답니다. 아이들을 태우는 차가 일반 버스가 아니라 번호판도 없는 냉동 탑차라는 사실은 그들이 아이들을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잠시 후 창고 안에서 아이들이 줄을 지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아이들은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있었지만 하나같이 초점이 없는 눈동자로 앞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느릿느릿 걷고 있었지요. 영숙 씨는 그 무리 중에서 민수를 단번에 찾아냈답니다. 민수는 맨 뒤쪽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걷고 있었는데 평소의 씩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답니다. 영숙 씨가 민수의 이름을 부르려 입을 떼는 순간 오 마술사가 창고 밖으로 걸어 나왔답니다. 그는 평소에 그 화려한 마술사 복장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수수한 차림을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비열했답니다. 그는 탑차 운전사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며 무언가 지시를 내렸고 아이들을 하나둘씩 탑차 안으로 밀어 넣었답니다. 영숙 씨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비명을 속으로 삼켜야만 했답니다. 박 씨 어르신은 영숙 씨의 입을 막고 그녀를 진정시키며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속삭였답니다. 하지만 경찰에 전화를 걸었을 때 그들은 또 한 번 좌절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관할 경찰서의 반응이 너무나도 미온적이었기 때문이지요. 아이들이 유학을 간다는데 무슨 신고냐, 부모가 보낸 거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오 마술사는 이미 그 지역의 공권력과도 검은 유착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지요. 박씨 어르신은 이 일이 단순히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아주 거대하고 뿌리 깊은 카르텔이 얽혀 있음을 깨달으셨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아이들을 실은 탑차는 항구. 깊숙한 곳에 정박해 있던 커다란 화물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그 배는 외국 국적의 배로 한번 출항하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유령선 같은 존재였지요. 영숙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박씨 어르신의 손을 뿌리치고 언덕을 내려갔답니다. 그녀는 트럭 시동을 걸고 탑차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요. 하지만 탑차 주변을 호위하던 사내들이 금세 그녀를 에워쌌고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답니다. 박씨 어르신은 당시 상황이 정말 일촉즉발이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영숙 씨는 차에서 내려 그 사내들에게 내 자식을 내놓으라며 울부짖었지만 그들은 비웃으며 그녀를 바닥으로 밀쳐버렸답니다. 오 마술사는 천천히 영숙 씨에게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다고 하더군요. 이미 당신이 돈을 받았을 때 계약은 끝난 거다. 이제 이 아이들은 당신 자식이 아니라 우리의 자산이다라고 말이지요. 그 악마 같은 목소리에 영숙 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박씨 어르신은 쓰러진 영숙 씨를 간신히 구출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답니다. 아이들을 실은 배는 이미 닻을 올리고 항구를 떠나기 시작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연락이 두절된 채 각자의 집에서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고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병실에서 오열하는 영숙 씨와 무력함에 주먹을 쥐는 박씨 어르신뿐이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TV 뉴스에서 기묘한 속보가 흘러나왔답니다. 최근 해외로 입양 보내진 아이들이 현지에서 실종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배후에 환상의 나라라는 유령 교육재단이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영숙 씨는 그 뉴스를 보자마자 몸을 일으켰답니다. 그 재단의 로고는 바로 민수의 마술 상자에서 발견했던 그 전단지의 문양과 일치했기 때문이지요. 박씨 어르신은 영숙 씨의 눈빛이 그 순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셨다고 했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복수와 구출을 향한 차가운 불꽃이었지요. 영숙 씨는 간호사의 만류도 뿌리치고 병실을 나섰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지요. 대신 그녀는 박씨 어르신에게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이제는 체면이나 명예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의 생사를 걸고 마을 전체가 전쟁을 시작해야 할 때임을 깨달은 것이지요. 하지만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험난했답니다. 오 마술사의 일당들이 이미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고 마을 내에서도 여전히 마술사를 옹호하는 세력과 진실을 깨달은 세력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으니까요. 박씨 어르신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아이들을 실은 배는 점점 멀어져 가고 마을은 내정과도 같은 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이지요. 과연 영숙 씨는 그 거대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민수와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 마술사가 숨기고 있던 진짜 목적은 단순한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박씨 어르신은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 마지막 술잔을 비우며 그 다음 이야기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고통스럽다며 잠시 말을 멈추셨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에는 여전히 그때의 그 긴박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비치고 있었지요. 영숙 씨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산마루 마을은 이미 예전의 그 평화롭던 공동체가 아니었답니다. 박씨 어르신은 당시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졌던 그 살벌한 기운을 아직도 잊지 못하신다더군요. 마을 곳곳에는 오 마술사가 남기고 간 환상의 나라 깃발들이 찢어진 채 나부끼고 있었고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담장 너머로 고성이 오가고 있었답니다. 영숙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곧장 마을 회관으로 향했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항구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진실과 민수의 마술 상자에서 찾아낸 증거물들이 들려 있었지요. 마을 회관에는 이장님을 비롯해 마을의 어르신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사실 대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조용히 덮을 것인가에 대한 성토대회나 다름없었답니다. 영숙 씨가 회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자 이장님은 그녀를 꾸짖으며 어디 여자가 함부로 끼어드느냐며 호통을 쳤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이 항구에서 본 냉동탑차와 아이들의 처참한 모습, 그리고 오 마술사가 뱉었던 그 악마 같은 말들을 하나하나 쏟아냈답니다. 팍씨 어르신은 그때 영숙 씨의 목소리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서늘했다고 전하셨답니다. 그녀는 이장님을 향해 당신 아들도 그 탑차에 짐짝처럼 실려갔다며 지금 여기서 체면을 차리는 사이 우리 아이들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물건처럼 팔려나가고 있다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제야 회관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지요. 설마 했던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마을은 거대한 통곡의 바다로 변했답니다. 하지만 오 마술사는 단순히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에 그치지 않았답니다. 그는 마을의 전 재산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마을 내부에 자신을 추종하는 끈아풀들을 심어두었지요. 박씨 어르신은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이미 오 마술사로부터 뒷돈을 받고 부모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내셨답니다. 이들은 영숙 씨가 사람들을 선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들이 즉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었답니다. 마을은 외부와 단절된 채 내부의 적들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영숙 씨는 더 이상 경찰이나 국가의 도움을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주는 몇몇 부모들과 함께 마을의 농기구 창고로 모여들었답니다. 그곳에는 낫과 괭이 그리고 과수원에서 쓰던 예초기 같은 도구들이 가득했지요. 박씨 어르신은 당시 그들이 그 투박한 도구들을 정비하며 자식을 찾으러 갈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비장한 군대처럼 보였다고 하셨답니다. 총기 허용 국가가 아니기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오직 농기구뿐이었지만 그 끝에는 자식을 향한 어미와 아비의 처절한 도끼가 서려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박씨 어르신은 오 마술사가 마을에 머물 때 자주 드나들던 폐교 건물 지하에서 숨겨진 사무실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곳은 오 마술사가 아이들을 세뇌하고 부모들의 정보를 수집하던 본거지였지요. 영숙 씨와 어르신이 그곳에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벽면 가득 아이들의 사진과 함께 판매 가격과 배송지가 적힌 대형 지도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이들에게 강제로 먹였던 신경안정제 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곳에서 발견된 장부였답니다. 그 장부에는 이산마루 마을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산골 마을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납치해온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오 마술사는 혼자가 아니었답니다. 그는 거대한 국제 인신매매 조직의 한국 지부장 같은 존재였고,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권력층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답니다. 박씨 어르신은 그 장부를 넘기며 손을 부들부들 떠셨답니다. 그들이 상대해야 할 적이 단순히 사기꾼 한 명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일부를 좀먹고 있는 거대 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영숙 씨는 그곳에서 민수가 쓴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 조각을 발견했답니다. 거기에는 엄마가 나를 팔았다는 마술사 아저씨의 말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가슴 찢어지는 문장이 적혀 있었지요. 영숙 씨는 그 종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눈물을 닦고 일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이 장부를 보여주며 마지막 선동을 시작했답니다. 우리는 자식을 판 것이 아니라 속은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오로지 저놈들의 피로만 갚을 수 있다고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답니다. 끈아풀 노릇을 하던 이들도 영숙 씨의 기세에 눌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요. 영숙 씨는 그들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아는 것을 다 불라고 명령했고, 그들을 통해 아이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진짜 최종 집결지를 알아냈답니다. 그것은 진포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은 외딴 섬의 사설 수용소였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해외로 나가는 화물선에 실리기 전 마지막 품질 검사를 받는다는 끔찍한 소식도 함께였지요. 박씨 어르신은 마을에 1톤 트럭 10여 대를 개조하기 시작하셨답니다. 트럭 적재함에 철판을 덧대어 방어막을 만들고 과수원에서 쓰던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장착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전쟁 준비를 마쳤답니다. 어떤 이는 트럭을 몰고 어떤 이는 뒤에서 농기구를 휘두르기로 했지요. 영숙 씨는 민수가 가장 좋아하던 파란색 야구 모자를 머리에 쓰고 직접 선두 트럭의 운전대를 잡았답니다. 평생 운전이라곤 경운기밖에 해본 적 없는 시골 여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특수부대 요원보다 강인해 보였다더군요. 결전의 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마루 마을에서 트럭 부대가 일제히 시동을 걸었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잠자던 거대한 짐승이 깨어나 포효하는 것 같았다고 박씨 어르신은 회상하셨지요. 그들은 고속도로 대신 잘 알려지지 않은 국도를 타고 번개처럼 섬으로 향하는 길목을 장악해 나갔답니다. 마술사의 일당들이 중간중간 길을 막아섰지만 자식을 되찾겠다는 부모들의 광기 어린 돌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답니다. 트럭들은 거침없이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았고 마을 사람들은 낙과 곡괭이를 휘두르며 길을 열었지요. 드디어 섬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다리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마술사가 고용한 전문 용병들이 버티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검은 정장에 진압봉과 전기 충격기로 무장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영숙 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트럭의 엑셀을 끝까지 밟으며 내 자식 내놔? 라고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건넜지요. 뒤따르던 트럭들도 일제히 라이트를 켜서 상대방의 시야를 가린 채 돌격했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비명과 금소금이 뒤섞인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답니다. 박씨 어르신은 당시 자신이 겪었던 그 전투를 설명하며 소주잔을 쥔 손을 떨고 계셨답니다. 그것은 영화에서 보던 멋진 액션이 아니라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들의 싸움이었다고 하시더군요.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밭을 일구며 단련된 체력으로 그 가느다란 농기구를 휘둘렀고 용병들은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하나둘씩 쓰러져 갔답니다. 영숙 씨는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용병들의 우두머리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지요. 마침내 수용소 건물의 철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영숙 씨의 눈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아이들은 좁은 철창 안에 갇힌 채 번호표를 가슴에 달고 있었고 그들을 감시하던 마술사는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그는 영숙 씨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역시 모성애란 위대하다는 조소 섞인 찬사를 던졌답니다. 하지만 그의 뒤편으로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그의 여유는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답니다. 마술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민수를 인질로 잡고 영숙 씨를 위협했답니다. 민수의 목에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며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아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지요. 영숙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부들부들 떨었답니다. 박씨 어르신도 차마 숨을 쉴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고 하더군요. 마술사는 자신의 탈출로를 확보하기 위해 민수를 끌고 뒷문으로 향하려 했답니다.
민수는 겁에 질려 엄마를 부르지도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수용소 전체의 전등이 일제히 꺼졌답니다. 그것은 팍씨 어르신이 미리 차단기를 내려버린 것이었지요. 어둠 속에서 오 마술사는 당황하며 허공에 칼을 휘둘렀답니다. 하지만 시골의 어둠에 익숙한 영숙씨와 마을 사람들에게 그것은 오히려 기회였답니다. 영숙씨는 민수의 위치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어둠 속을 달려나갔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온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오 마술사의 비명이 정적을 깨뜨렸답니다. 누군가 오 마술사의 머리를 묵직한 돌로 내리친 것이었지요. 정신을 차린 민수가 엄마의 품으로 뛰어들었고 뒤이어 전등이 다시 켜졌을 때 오 마술사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답니다. 영숙씨는 민수를 꽉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답니다. 다른 부모들도 각자의 아이들을 찾아 철창을 부수고 포옹하며 수용소는 울음바다가 되었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쓰러져 있던 오 마술사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이게 끝인 줄 아느냐? 배는 이미 떠났다라고 중얼거렸기 때문이지요. 영숙씨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을 때 항구 저 멀리서 거대한 화물선 한 대가 이미 항구를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그 배에는 민수보다 더 많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실려 있었던 것이지요. 오 마술사는 그저 미끼였을 뿐 진짜 거대 조직의 배는 이미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을 구했다는 기쁨도 잠시 더 거대한 비극의 현장을 목격하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팍씨 어르신은 그 순간 영숙씨의 눈빛이 다시 한번 바뀌는 것을 보셨다고 했답니다. 그녀는 민수를 마을 사람들에게 맡기고는 항구에 정박해 있던 가장 빠른 어선의 열쇠를 집어들었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거대한 화물선을 멈추기 위한 목숨을 건 최후의 추격전으로 치닫고 있었지요. 산마루 마을의 평범한 엄마였던 영숙씨가 어떻게 한 나라를 뒤흔든 거대 인신매매 카르텔의 심장부를 도려내게 되었는지 그 마지막 장이 열리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렇게 영숙씨가 항구의 가장 빠른 어선인 대성호에 시동을 걸었을 때 바다는 마치 그녀의 분노를 대변하듯 거친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답니다. 팍씨 어르신은 당시 영숙씨의 뒷모습이 마치 거대한 성난, 파도와 맞서 싸우는 작은 거인처럼 보였다고 회상하셨지요. 그녀는 평생 바다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산골 여인이었지만 자식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본능적인 조타수를 발휘하기 시작했답니다. 뒤따라온 팍씨 어르신과 몇몇 마을 청년들도 배에 몸을 싣고 어둠을 뚫고 멀어져가는 화물선 마그놀리아호를 향해 전력 질주했답니다. 화물선은 거대했고 어선은 작았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배 안에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처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기에 파도를 가르는 속도는 그 어떤 쾌속선보다도 빨랐다고 하더군요. 영숙씨는 키를 잡은 채 전방을 응시하며 저 멀리 보이는 화물선의 불빛이 민수의 눈동자라고 생각하며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답니다. 짠 바닷물이 얼굴을 때리고 거센 바람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영숙씨의 손은 키를 더욱 꽉 움켜쥐었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그녀는 추위조차 잊은 듯 했답니다. 팍씨 어르신은 배의 엔진이 터져나갈 듯한 굉음을 내는 와중에도 무전기를 붙잡고 인근 해경과 해군에 지속적으로 구조 요청을 보냈답니다. 하지만 오 마술사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그 지역의 공권력은 검은 돈의 유혹에 눈이 멀어 영숙씨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있었답니다. 해경 측에서는 그 배는 정식 허가를 받은 수출선이며 함부로 접근할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차가운 답변만 반복했답니다. 영숙씨는 그 말을 듣고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내 자식을 찾는데 법이 방해가 된다면 그 법을 부수고서라도 가겠다고 결심했답니다.
그녀는 어선에 실려 있던 화물용 그물과 고압 물대포, 그리고 농사 지을 때 쓰던 강력한 비료 살포기를 전투 무기로 개조하기 시작했답니다. 박 씨 어르신은 영숙 씨가 그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준 기지야말로 진짜 마술보다 더 신기한 기적이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마을 청년들은 트럭에 실어왔던 서치라이트를 어선 앞머리에 설치하고 화물선에 눈을 멀게 할 준비를 마쳤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 강렬한 불빛은 마치 어미 늑대의 안광처럼 보였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화물선의 거대한 선체가 눈앞을 가로막았을 때 배 위에서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위협적인 자세로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어선을 향해 위협적으로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거대한 쇠덩이를 던지며 접근을 막으려 했지요. 하지만 영숙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배를 화물선 측면에 바짝 붙였답니다. 배와 배가 부딪히며 나는 굉음이 밤바다를 갈랐지만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답니다. 그리고는 마을 청년들에게 신호를 보내 비료 살포기에 미리 채워둔 강력한 연막탄과 고추, 농사에 쓰던 캡사이신 원액을 섞어 화물선 갑판 위로 쏘아 올렸답니다. 순식간에 화물선 위는 앞을 볼 수 없는 연기와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사내들이 눈을 비비며 쓰러질 때 영숙 씨는 조타실에서 나와 밧줄을 챙겨 들었답니다. 그 틈을 타 영숙 씨와 박 씨 어르신은 갈고리가 달린 밧줄을 던져 화물선의 난간에 고정했답니다. 평소 산에서 칡넝쿨을 타던 솜씨로 영숙 씨는 그 높은 화물선의 벽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답니다. 박 씨 어르신은 당시 영숙 씨의 손가락 끝이 날카로운 선체에 찢어져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오직 위만을 향해 올라갔다고 전하셨답니다. 갑판 위에 발을 딛는 순간 연기 속에서 튀어나온 용병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영숙 씨는 민수의 마술 상자에서 챙겨온 눈속 임용 연막가루를 던져 그들의 시야를 가리고는 능숙하게 지하실로 통하는 해치를 찾아 내려갔답니다. 박 씨 어르신과 청년들도 뒤이어 올라와 갑판을 장악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시작했답니다. 농기구와 몽둥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금속성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고 하더군요. 화물선의 지하 창고는 차갑고 습한 공기로 가득했답니다. 그곳은 쇳소리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가득한 지옥 같은 공간이었지요. 영숙 씨가 어두컴컴한 통로를 지나 가장 깊숙한 곳에 도달했을 때 그녀의 코끝을 찌른 것은 아이들의 땀냄새와 공포 섞인 신음이었답니다. 그곳에는 민수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납치되어 온 수백 명의 아이들이 번호표를 단 채 좁은 우리에 갇혀 있었지요. 영숙 씨가 민수의 이름을 부르자 어둠 속에서 떨고 있던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답니다. 민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는 철창 사이로 손을 뻗어 울음을 터뜨렸지요. 하지만 철창의 자물쇠는 단단했고 열쇠는 선장실에 있는 우두머리가 가지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때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이게 진짜 마술이야 라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민수가 오 마술사에게 배웠던 손기술을 이용해 자물쇠 내부의 핀을 얇은 철사 하나로 건드려 직접 문을 열고 나온 것이었지요. 오 마술사는 아이들을 세뇌하기 위해 마술을 가르쳤지만 민수는 그 기술을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었답니다. 민수가 다른 아이들의 철창까지 하나둘씩 열어젖히자 지하 창고는 순식간에 탈출을 시작한 아이들의 발소리로 가득 찼답니다. 영숙 씨는 민수를 품에 안고 다른 아이들을 독려하며 신속하게 갑판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당부하며 엄마가 뒤를 지킬 테니 앞만 보고 달리라고 소리쳤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마치 작은 강물처럼 계단을 타고 위로 흘러 올라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배 위에는 이 인신매매 조직의 진짜 우두머리인 김 회장이라는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는 번듯한 자선사업가로 알려진 인물이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의 꿈을 팔아 돈을 챙기는 악마였지요. 그는 영숙 씨를 향해 비웃으며 어차피 입에는 공해상으로 나갈 것이고 당신들은 여기서 죽어 바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협박했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면 이 정도 소동은 금방 덮을 수 있다며 오만한 표정을 지었지요. 수십 명의 용병들이 다시 그들을 에워쌌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영숙 씨의 옷자락을 붙잡았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팍 씨 어르신이 미리 준비해둔 회심의 카드가 작동했답니다. 어르신은 배에 오르기 전 마을의 젊은 청년 한 명을 시켜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에 송출하도록 조치해 두었답니다. 영숙 씨의 몸에 달린 작은 카메라를 통해 아이들의 처참한 모습과 김 회장의 악마 같은 발언들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아이들은 물건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김 회장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자 방송은 순식간에 폭발했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분노했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얼굴이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는 당황하며 카메라를 뺏으려 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뒤였답니다. 채팅창에는 살인마를 잡아라, 아이들을 구해라라는 글들이 초 단위로 수만 개씩 올라왔답니다.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정부와 해경본청은 결국 대규모 특수부대와 헬기를 급파했답니다. 하늘에서 요란한 헬기 소리가 들리고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화물선을 대낮처럼 밝히자 김 회장과 그의 부하들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답니다. 하지만 이미 퇴로를 차단한 마을 청년들과 팍 씨 어르신이 그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지요. 영숙 씨는 김 회장의 멱살을 잡고는 당신이 팔려고 했던 건 아이들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었다며 차가운 일침을 가했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지고 있던 장부를 빼앗아 해경 요원들에게 넘겼지요. 그 장부 안에는 아이들을 구매하려던 유력 인사들의 명단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답니다. 그 장면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국민들은 영숙 씨를 진정한 마술사라고 부르며 환호했답니다. 헬기에서 내려온 대원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시작했을 때야 영숙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민수를 끌어안았답니다. 사건이 정리된 후 산마루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눈물과 환희의 연속이었답니다. 항구에는 전국 각지에서 자식을 찾으러 온 부모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민수와 마을 아이들이 배에서 내릴 때 마을 사람들은 길을 터주며 기립박수를 쳤답니다. 평소 무뚝뚝했던 이장님도 민수를 붙잡고 엉엉 울며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마을의 전 재산을 가로챘던 오 마술사는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판사 앞에서 손가락 마술을 보이며 환상을 보여주겠다고 헛소리를 했지만 재판장은 사회로부터 그를 영원히 격리하는 것으로 응징했답니다. 김 회장과 그를 비호하며 눈을 감아주었던 부패한 공무원들 역시 줄줄이 굴비 엮이듯 감옥으로 향했지요. 특히 김 회장의 장부 덕분에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거대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되었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인신매매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아동보호법이 대대적으로 강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 마술사에게 잃었던 돈을 모두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따랐던 끈아풀들도 마을 사람들의 관용 속에 참회의 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보상은 다시 되찾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였지요. 마을 광장에는 이제 오 마술사의 기괴한 깃발 대신 아이들이 직접 그린 알록달록한 평화의 그림들이 걸려 산바람에 펄럭이고 있답니다. 박 씨 어르신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며 마지막 소주잔을 천천히 비우셨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지요. 세상에 사람의 눈을 속이는 마술은 많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진심은 그 어떤 마술보다 위대하고 강력하다고 말입니다. 산마루 마을은 이제 기적의 마을로 불리며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달 아이들의 날을 정해 큰 축제를 열고 길을 잃거나 상처받은 아이들이 있다면 기꺼이 품어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다 합니다. 영숙 씨는 그 보상금과 기부금을 모아 마을 폐교를 개조해 아이들을 위한 대형 도서관과 희망 마술 교실을 세웠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거짓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진짜 마술을 가르친다고 하더군요. 영숙 씨는 이제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사과 농사를 짓는 평범한 엄마로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것엔 풍파가 닥쳐와도 내 가족과 이웃을 지켜낼 수 있다는 단단한 평온함이 서려 있다는 것이지요. 팍 씨 어르신은 영숙 씨가 가끔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낡은 마술 상자를 열어 보여줄 때 그 상자 안에는 예전에 그 독한 약병 대신 아이들이 직접 쓴 꿈의 편지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상자를 여는 순간 아이들의 눈이 별처럼 빛난다고 하니 이보다 더 멋진 마술이 어디 있겠느냐며 허허 웃으셨답니다. 민수는 이제 어엿한 중학생이 되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마술을 보여주며 인기 만점인 아이로 자랐답니다. 민수는 가끔 자신의 마술 카드를 만지며 그때의 차가운 바다와 뜨거웠던 엄마의 품을 떠올린다고 했답니다. 그 기억은 이제 민수에게 상처가 아니라 세상을 이겨낸 용기의 훈장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더군요. 영숙 씨는 가끔 민수가 거실에서 마술 연습을 하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그때 그 항구의 바다 냄새가 스쳐 지나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했답니다. 어떤 깊은 어둠이 다시 닥쳐온다 해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진실의 빛을 향해 걸어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교훈과 동시에 무한한 희망을 남겨준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하고 쉬운 성공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마술사의 화려한 손기술 뒤에 숨겨진 잔인한 덫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로 뭉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 편이 되어준다는 기적도 함께 보여준답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 어떤 강철 철창보다 강하고 진실을 향한 의지는 그 어떤 정교한 사기극보다 치밀하다는 것을 이 산마루 마을의 이야기가 증명해주고 있지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에 눌려 어둡고 차가운 바다 위 화물선, 지하 창고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영숙 씨의 그 처절한 질주를 기억하며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속 자물쇠를 먼저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마술 같은 용기와 사랑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박 씨 어르신은 우리가 서로를 믿고 손을 잡을 때 악마 같은 마술사가 만든 가짜 세상은 반드시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산마루 마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 현공님 이야기 오늘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와, 진짜 오늘도 인류애가 없어지는 이야기 너무 소름 돋게 잘 들었네요. 그럼 이만 현공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공님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